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반드시 이어가야 될 윤 어게인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분들 일상을 잘 보살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보살피시면서 긴 호흡으로 이 싸움을 가져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참 어느 한쪽으로 사람이 편향되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 윤 어게인 정신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윤 어게인 정신이라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통령의 이제 재출마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재출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담은 당을 창당하자라는 메시지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일단 이제 국힘의 어떤 반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느끼는 이제 부담감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이거는 오늘 결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이제 이 기대가 무산되다 보니까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귀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 복귀하는 이제 플랜 A라고 하면 복귀하지 않는 B, C, D 이 시나리오는 하나도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A만 생각했는데 A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실 다들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주고자 했던 핵심 가치, 정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우리가, 왜냐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다 지금 다 밝혀주신 거거든요. 지금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 자유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 이 모든 거를 대통령께서 정말 내 한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국민들한테 깨닫게 하셨냐면, 일반적인 어떤 다른 대통령, 다른 정치인들처럼 뻔한 통치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대통령스럽게 그 발언을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셨고, 사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사실 지금 안타까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 가시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금 물론 복귀하시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직은 이르셨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내 모든 걸 걸고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저희가 지켜내야지만 정말 대통령의 그 헌신과 희생이 의미 있고 값지지 않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경험을 예전에 이렇게 비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술이다. 세스 고딘이라는 이제 이 저자의 마케팅이다라는 책, 그리고 The Practice라는 책에 나온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술이라는 건 이게 뭔가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을 때, 세상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변화를 의도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예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어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해요.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 그리고 이 방법을 택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영웅주의자들이 뭐 그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가 처해 있는 위기를 구해요. 악당을 막아요. 근데 이 영웅주의자들이 이 정말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냐면, 건물이 부서졌는데, 아니면 뭔가 얘가 지금 뭐 세상에 이런 피해를 끼쳤는데라고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영웅이 막아낸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지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 영웅이 막아준 자신의 엄청난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혼란의 시기를 몇 달 동안 겪어오면서 뭐 경기가 어렵다, 뭐 지금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됐든 간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 이런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임기를 편안하게 마치시고 대한민국이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실 언제 당장 이 나라가 정말 침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재판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정말 뭐 민노총 썩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뭐 정말 이 정치인들 중에서 이 자국민의 이익과 어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란 말인가. 이게 우리가 다 사실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다 저희가 진짜 확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했던 이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가 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나 스스로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다라는 믿음, 확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하셨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어려운 결정, 대통령의 이런 위대한 결정을 우리가 절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피로감이나 이 어떤 빨리 좀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잠시의 일상의 편안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대로 우리나라를 두면요.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콩. 대한민국의 홍콩아. 지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책 없는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몰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파 진영에서 쭉 이런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신 분들은 이런 흐름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탄핵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방송에서 나쁘다고 하던데 그 개업력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거 했으니까 당연히 파면돼야지. 당연히 그런 거 했으니까 당연히 대통령 측을 날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왜 도대체 대통령이 그런 파면 결정을 맞이했는지 처음에도 몰랐고 탄핵 소추안이 왜 가결되는지도 몰랐고 파면되는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면됐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 그리고 아직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채로 여전히 지금 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멍청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는 너무 필요하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설득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그만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한테 다른 대안이 있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너무 멍청하니까 그냥 얘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은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어땠어요, 여러분? 부동산 경기 말도 못하게 폭등했죠. 근데 이거를요, 심지어 통계를 조작했어요. 통계를 조작해서 자기들이 실제 한 일을 실제 만든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사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뭐 이제 고용 창출해서 뭔가 이제 이런 걸로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조작된 거예요. 일자리에 개수는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거죠. 실제로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일자리였고 그마저도 통계가 조작되는 바람에
실제로 본인들이 한 일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홍보했고 여기에 속아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민주당 어떤 그런 사람들의 내로남불,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북한 동포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봐야 했던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이런 거를 주장했지만 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미투 사건들이 나왔습니까? 플러스 이 어떤 그 입학, 부정 입학, 자격이 없는 자신의 자녀를 이제 부정 입학시킨 사례라든지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는 드러났는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쨌건 여러분과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이 기막힌 사건들에 더해서 이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왜 조작했을까요? 자신들의 정책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를 조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수정해야 되죠? 자기들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근데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방식은요, 통계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드러난 사실을 은폐한다거나 잘못한 걸 조작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권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홍콩화와 베네수엘라화가 사실 이제 우리가 겪게 될 곧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첫 번째 아까 제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 현실 직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막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위기에 곧 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처하게 될 현실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상황을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플랜 A, B, C, D를 세워가면서 촘촘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긴 호흡으로 봐서는 어쨌건 우리는 이 정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긴 호흡으로 누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하고 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러면 긴 호흡으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긴 호흡으로는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회의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현실 직시랑 비슷한 내용인데 회의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애를 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이제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면은 사실 너무 우리가 잦은 심적 고통과 좌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통제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쿨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어제도 영상 찍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라이브 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즘에 사실은 너무너무 탓이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분명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도 썼고 돈도 썼어요. 그쵸? 근데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후 해석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이때 이 사람이 이거 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행동을 했어.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이 행동을 한 게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무슨 사고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멘토인 이 그랜카돈도 그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당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당신 책임이다 라고 생각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탓을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나를 받았어요.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거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나서 새 차였는데 어떤 사람이 제 차를 박아놓고 간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은 제 책임,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언짢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뺑소니는 아니고 자기 번호 놓고 갔어.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받은 것보다 내 차를 받은 게 아무리 새 차지만 그래도 나.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 정도 견적 금액이 차가 부서진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으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는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 말을 따른 게 잘못됐어라고 이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한테 정보를 얻은 것도 나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도 나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내 책임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도요. 이거는 민주당 잘못이다. 이거는 뭐 어떤 애들 잘못이다. 이거는 지금 멍청한 좌파 잘못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어떻게 조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생에 조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은 너무 소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소음은 그냥 좀 흘려보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요한 현명한 의사결정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결정하고 지금은 이 소음을 퍼다 나르는 공유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박스 밖에 나와서 상황을 봐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좀 빠져나오는 의식적으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식이라는 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건 내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고 대통령을 뽑아놓긴 했는데 뽑아놓고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내 아니란 태도가 오늘의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낙관주의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또 희망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근데 맞아요, 여러분. 다 잘 되어야 하지만 이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 희망을 품는 것과 마음을 편히 갖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더 프랙티스란 책에서 세스 고든이라는 저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갖는 건 이런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책이 없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플랜이 없이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말이 제일 의미가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께서 저한테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그런 우리가 말로 하는 응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목소리 내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느낀 거, 배운 거, 깨달은 거, 여러분 생각을 공유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영상에 댓글을 다는 거, 물론 저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죠. 저의 어떤 그런 트래픽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저한테 와서 댓글 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소셜미디어에다가 각자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1인 매체가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막연하게 마음을 편히 갖는 거는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희망을 품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파면 결정 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다 곳곳이 썩어 있어서 진짜 이놈의 나라는 망해도 싸구나, 희망이 안 보여요. 현재는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가 좀 나서서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은 너무 안 좋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작은 변화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한테 개런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했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처럼 나도 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윤석열이 되어서 윤석열의 예를 들어 여러분 윤석열의 정신이 복제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의 복제품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나는 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희망을 품는다는 거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굉장히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용기를 내세요. 뭐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그런 것들이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용기, 자신감 이런 거 여러분 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기가 더 생기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는 게 행동을 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얻어지는 거지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게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문제 상황을 우리가 바로잡고 싶어요.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게 대통령께서 비상겸 할 때 쉬워서 그거 하셨을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은요. 그냥 편안하게 임기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굳이 국민들한테 욕먹으면서 왜 요즘 세상에 비상겸이 웬 말이냐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처음에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지율 10%대였잖아요. 근데 이 지지율 10%대였던 대통령이 50%가 넘게 지지율을 올렸단 말이에요. 국힘은 자기들 지지율이 그때 민주당보다 높게 나와서 자기들 지지율인 줄 착각했던 것 같은데 절대 그거 본인들 지지율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의 지지율을 같이 견인해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자,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행위는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예술의 행위였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스피릿,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계속 대한민국의 이런 계몽하는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술을 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술이라는 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옳은 결정이셨지만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옳은 결정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이런 결정이 편안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사람들한테도 어떤 긴장감을 주고 또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불편해요. 처음에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 어떠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때 비상계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국민들 지지율을 보면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도 타인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이 사실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변화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결론을 통제할 수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과정밖에 없어요.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지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죠.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공산화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 무선순위라든지 그런 디테일이 나오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거는 좀 제가 패스를 할게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는 이 여정에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하나의 시도를 했을 때 이 시도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걸로는 지금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실패라는 거는 이 방법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시도를 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가는 그런 과정 중에 답을 찾는 방법이 아니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어떤 흐름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우리 A 아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B안은 윤 스피릿, 윤석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정을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이것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솔직히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느끼실 그 부담감이 사실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대통령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 스피릿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질이 있든 없든 개인적인 호불호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일단 보수에서 무조건 저희가 이번에 결집해서 최대한 모아서 최대한 저희가 개인적인 호불호와 뭐 불만족과 이런 거 다 뒤로 밀어두고 일단 지금은 최악을 막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윤 어게인 이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제 어떤 마인드, 태도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긴 호흡으로 낙관주의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회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을 편히 갖는 거. 그래, 마음 편히 가져 잘 될 거야. 이렇게 서로 구호 외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지만 희망을 갖는다는 거는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대통령 정신을 이어가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거야 라고 그러니까 상황은 나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변화를 만들고 내가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 희망을 발견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의식.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이게 설령 내 잘못과 내 책임은 달라요. 내 잘못은 아닐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는 내 책임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런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사실은 하셨고 그렇게 내가 나를 극단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이루셨지만 대통령의 정신은 사실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복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이거를 윤석열의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유전자의 복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국민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고 여전히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특히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아버지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하신 업적이 뭔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젊은이들을 깨운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2025년 4월 19일입니다. 4.19예요. 4.19는요. 1960년에 자유당 정권이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 개표 때 그런 이제 개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항의해서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던 학생 중심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2의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어떤 이런 국민들의 정신을 깨워주셨고 특히 청년들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내일 뭐 해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제가 뭐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광장에 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 의미를 발견하는 건요, 사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일에서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않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동네 식당이 많잖아요. 모든 식당 사장님들이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기능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업을 행하는 기능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고객을 섬기고 고객한테 정말 고객의 기대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장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셨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이 지금 찍은 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화문에서 여러분 픽셀 하나예요. 저도 픽셀 하나고요. 여러분도 픽셀 하나예요. 근데 픽셀 하나가 더 더해져서 이 픽셀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실은 이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겨우 우리가 3개월, 4개월 정도 싸워보고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의미냐라고 하기에는 광화문에서 7년, 8년을 싸우시고 대통령 파면되시고 나서 저희는 사실 낙담해서 길바닥에 주저앉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했는데 4월 5일날 그날 비도 많이 내렸어요. 근데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저는 정말 희망을 봤던 게 어른들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서로의 우비를 입는 걸 도와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비를 맞으면서 광장으로 나와서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탄핵 무효와 어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또 다시 또 그런 이런 구호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른들께는 이게 정말 이분들께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구나. 국가를 지키는 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이분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날 좀 많이 마음도 찡했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깊은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 글에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 쓰셨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했던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의 결과를 지금 돌려받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했던 멍청한 선택의 결과를 지금 저는 돌려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뭘 잘 모르고 했던 그 작은 하나의 선택이, 그 어리석었던 선택 하나가 이렇게 저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 거라는 걸 그때는 사실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선택 하나가 오늘의 저를 이렇게 끔찍한 고통의 상황으로 몰아 넣었다면 오늘 제가 하는 나쁜 선택 하나가 미래의 저를 또 얼마나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을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내일 선택하는 거는 나는 그럼 내일 4.19의 광화문에 나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제 그 목소리를 내겠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기 대선을 인정한다 안 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컨텐츠를 보지 않아요.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내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 내시는 메시지를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이 가지는 상징성과 저희 아버지께서 7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보내셨던 그 헌신의 시간,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그 자리에 저는 참석을 하는 거고, 윤어게인 캠페인이 진행되는 곳이 광화문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서초동인가요? 그쪽에서도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윤어게인 캠페인도 있고 지역에서도 사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캠페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해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체제의 전쟁,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에서 결국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저는 어디로 나가요? 저는 뭐 해야 돼요? 라고
또 물어보시면 나중에 또 탓을 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하나도 소용없었어.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찍으신 점이 하나도 소용없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아직 그 결과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결과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지금 찍었던 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출판사 오늘 등록을 했고요. 출판 등록 신고 확인증이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년 동안 애국운동 하시던 이제 그 시간의 이야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면서 저희가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 냈던 그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들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저희 자매들과 함께 책을 썼어요. 저희 막내인 주하영 대표가 제안을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이제 원고는 사실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책을 세상에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의 이야기를 그냥 담은 저희들의 출판사를 통해서 직접 세상에 공유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좀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오늘 출판 이 신고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더 개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계몽하는 역할,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 저는 광화문에 나가서 다시 또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목소리 낼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내일 4.19이기 때문에 내일만큼은 좀 뜻깊은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